그 다음에 274조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서 말이죠. 건축 허가 나왔죠. 허가. 자, 건축 허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 건축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 허가인데요. 우선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냐? 건축 허가권자. 건축하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건축 허가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이 허가를 한다 하는 의미는 허가권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란 얘기죠?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누구? 저기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단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별시 광역시장이 아니고 구청장. 도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다?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 단 제주도에서만 제주도지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아셨죠? 단 예외적으로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소위 우리가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대형 건축물. 어떤 걸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형 건축물은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래 특별시 광역시에서 허가권자 누군데? 원래 특별시 광역시 허가권자 누구다? 다시 한번 특별시 광역시에서 원래 허가권자 누구다? 그래야 기초단체장이 누구냐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원래 허가권자 누구였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었으니까 누구? 구청장이었잖아요. 원래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장의 광역자치단체장,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 항상. 그러니까 원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구였어요?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번엔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아셨죠? 그래서 원래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니야. 누구니까? 구청장이니까. 근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 허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하더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155층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원래 허가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송파구청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21층이 넘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허가를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한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건축 허가 절차 나오고 다음 편 275조에 뭐 건축 허가 등의 제한 나오죠. 건축 허가. 자, 이게 이제 건축 허가고요. 여기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은 건축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이건 어떤 경우냐?
경미한 건축물. 다시 말해서 경미한 건축물은 건축 허가 안 주고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돼. 이때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경미한 것인가? 원칙적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원칙적 허가권자 누구다?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원래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할 때 뭐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축물은 뭐 하면 된다?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가 돼요. 어떤 거? 경미한 건축물. 이때 누구한테 신고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에게. 하나만 더. 세 번째, 협의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협의. 이게 뭐냐? 소위 여러분 공용 건축물입니다. 무슨 건축물? 공용 건축물. 다시 말해서 공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이라는 의미가 뭐죠? 공용이라는 상당히 이런 의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이용, 이런 의미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떤 행정 목적상 이용한다 할 때 우리가 공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용. 그러면 이 공용은 항상 우리가 만능이거든요. 만능. 즉 우리 공법은 원래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규제법을 하지 마라 규제법. 그런데 하지 마라 하다가 공용 나오면 너는 그냥 무사통과. 네, 만능. 왜? 공용은 우리 공법상 규제를 가는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 실현. 그래서 공용은 만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용이 나오면 원래 그게 무슨 상이었어? 허가상이었고 신고상이었죠. 허가 신고상이었는데 공용 나오면 항상 뭐가 되냐? 사전 협의로 바뀝니다. 사전 협의. 즉 무슨 말이냐? 공용 건축물이니까 어떤 건축물은 공용 건축물이죠? 도청, 청사, 시청, 청사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기관장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를 만나서 사전에 뭐만 하면 협의하게 되면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걸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공용 건축물은 뭐다? 협의 대상 건축물. 우리 공법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허가받으라, 신고해라 나왔는데 갑자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온다. 그럼 그들은 항상 뭐로 바뀐다? 협의로 바뀐다. 예컨대 여러분 국토기법상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인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토지를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방자치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 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공용이니까. 그래서 항상 국가 지방자치는 공용이다. 공용은 만능이다. 만능 허가 신고 대신에 뭘로 한다? 협의하게 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를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75쪽에 5번에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 정확하게 건축 허가 등이죠. 등을 뭐 한다?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한다. 이건 건축 허가 하나만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네. 허가 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제한하는 거냐? 여기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첫째는 건축 허가를 제한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건축 착공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한은 누가 하는 거야? 윗사람이 하는 거야. 윗사람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허가는 누가 하죠? 허가는 허가권자죠? 자, 허가권자 누구다?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누구? 특별, 시장, 광역, 시장.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허가권자라고 그래. 누구라고요? 허가권자. 그럼 제한은 누가 하느냐? 누가? 제한권자가 있겠죠? 네? 그럼 무슨 말이냐? 제한권자는 누구일까요? 적어도 허가권자보다 끝발이 좋은 사람이겠지. 그렇죠? 제한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한은 뭘 제한한다?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째, 뭘 제한한다? 건축허를 제한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착공을 제한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야, 앞으로 2년 동안은 건축허가 여기서는 해주지 마라. 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건축허가 절대 해주지 마라. 이게 건축허가 제한이야. 두 번째는 뭐다? 야, 허가는 해줘. 허가는 해주고 그 대신 착공을 앞으로 2년 동안 시키지 마라. 이게 착공의 제한입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은 누가 한다고요? 제한은 제한권자가 한다. 제한권자는 적어도 허가권자보다 윗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한권자 누구냐? 첫째는 국장이고요. 두 번째 누구다? 시, 도지사입니다. 그럼 국장은 어떤 이유로 제한하냐?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가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교재 보세요. 국장 제한. 국토교통부 장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 국토관리. 그 다음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보존, 환경보존, 국민경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요청 둘이죠. 누구의? 허가권자 동그라미. 허가권자의 건축허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세요. 국장은 어떤 경우? 첫째, 토죠. 관리상. 관리상 뭐한 경우?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뭐가 있었던 경우? 요청이 있었던 경우. 누가 요청했던 경우? 주무. 이거죠.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들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허를 좀 제한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국장은 누구를 제한한다고요? 누구를? 허가권자의 건축허나 착공자. 그러니까 이 허가권자가 전부 다 자기 밑에 사람이죠. 자기 밑에서 야 앞으로 몇 년 더 허가시키지 마. 야 앞으로 몇 년 더 착공시키지 마.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입니다. 밑에 시도지사 제한 볼까요? 시도지사는 제한의 사유가 뭐냐? 두 가지죠. 국토까지는 아니지. 뭐라고요? 지역계획. 또는 뭐예요? 도시, 군계획. 상 필요한 경우죠. 국토는 전국적이니까 국장이고. 그렇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누구의? 보세요. 누구의? 누구라도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 요거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얘기입니다. 구별되셨나요? 자, 보세요. 국장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니까 누구의?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어. 시도지사는 자기 밑에 사람 누구밖에 없다? 시장, 군수, 구청장밖에 없잖아요. 특별자치도시나 특별시장, 광시장 자기가 동급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국장은 허가권자에, 시류사는 허가권자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은 허가권자, 시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계질서가 맞아야 되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뭘 제한한다?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시류사 계속 보면, 자, 시류사는 시장, 군수, 구청의 건축하나 착공을 제한시켰잖아요.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게 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보세요. 시류사가 제한을 했죠? 그러면 시류사는 국장에게 그걸 뭐 한다고요?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를 받은 국장은 시류사한테 뭐라고 해? 야, 너 이거 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냐? 그럼 어때? 해제를 하고,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명할 수 있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아니라 명할 수 있다. 또 국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제한 기간은 몇 년일까요?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죠? 몇 년? 몇 년? 몇 년이라고요? 자꾸 2년, 2년 그러지 마세요. 네? 2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2년이 아니고 2년 이내 2년과 2년 이내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야. 2년이면 딱 2년만 제한한다는 얘기잖아요. 2년 이내 그러면 1년을 제한시킬 수 있고 1년 6개월을 제한시킬 수도 있다. 아셨죠? 자꾸 2년 그러지 마시라고요. 2년 이내. 그리고 1회 하나요.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3년까지 제한시킬 수 있다. 이게 건축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제한. 자, 이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한 5년 동안에 출제되어 왔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등의 제한 하면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냐? 여러분, 재개발 지역 있죠? 응? 재개발 지역 같은. 서울시에 무슨 뉴타운 지역 같은 데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주로 뭡니까? 구도심이네. 구도심이지. 가장 가까운 흑석동 뉴타운 지역이. 흑석동 뉴타운. 이런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면 어때? 뉴타운 지역 내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새로 건축물을 신축해가지고 분양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전에 말이죠. 오랜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았죠. 그때 한참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었다면 광풍을 불었습니다. 그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나오기가 바쁘게 전부 다 거둬들였어요. 가까운 성수동 같은 데, 뚝섬, 성수동 같은 데 말해도 그때 당시에 다세대라든가 이걸 갖다가 연립주택 건축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 최고 지분값이 평당 6천만 원까지 갔어요. 6천만 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하느냐? 단독주택 큰 거란 지분이 대지 지분이 한 50평, 60평 가는 거. 대지 지분 60평 가는 거. 이걸 사요. 그러면 단독주택 대지 지분 60평이다. 대지 지분 60평이면 그때는 얼마 정도 살 수 있냐? 대지 지분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러면 아까 대지 지분이 평당 어떻습니까? 아까 작은 것은 6천만까지 한다고 했죠? 그럼 대지 지분이 한 60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3천만 원대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60평짜리 대지를 평당 한 3천만 원 주고 그걸 사. 그럼 3, 6, 18 얼마야? 18억인가요? 60평이니까. 그죠? 18억 주고 그 단독주택 산다고요. 사가지고 거기를 밀어가지고 거기다 뭘 건축해? 다세대. 연립. 그렇죠?
그럼 보통 4층까지. 이렇게 하면 약 한 20세대쯤 이렇게 나오면,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규모를 10평, 7평, 8평짜리 쪼개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해. 이렇게 하면 8평, 10평이면 이거 평도 얼마 한다고? 최고 6천만 원 가져갔다니까요. 그럼부터 이 건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다 팔아나면 넘기면 어때? 그때는 거의 불티나게 나갔거든.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거의 가격이 더블이 되잖아요. 18억이 얼마? 36억. 어? 이게 소위 우리가 지분 쪽이라도 그 건축물 신축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뭐 그 옛날에 용산, 뚝섬 같은. 그럼 이런 뉴타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잖아요. 재개발 분양권 받으려고 그걸 갖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뉴타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건축화 해주지 말라. 이렇게 건축화 제한 조치를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바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뉴타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가까운 흑석동 같은 이런 이제 근데 뉴타운 지역은 대부분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떨어졌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죠. 어떤 민원이 들어와? 아니 한다고 해놓고 지정만 해놓고 말이지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건축을 갖다 금지시켜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불편하죠. 아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자꾸 이제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6번에 허가의 취소 나오죠. 건축 허가의 취소. 자,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죠. 하나, 의무적 취소하고, 두 번째, 재량적 취소가 있습니다. 의무적 취소는 먼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여기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사 미착공이죠. 미착공. 얼마 이내? 정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도 1회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 허가를 받고 얼마 이내?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돼요. 만약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사유냐?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죠? 건축허가 받아놓고 나 요즘에 바빠서 이게 부득이한 사유죠? 바쁜 게 부득이한 사유야? 그건 네 사정이지. 나 요즘에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자금이 딸려서 이게 부득이한 사유인가? 그것도 네 사정이지. 여기서 부득이하다는 것은 뭐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받았으면 얼마 이내?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만약 1년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게. 완료가 불가능. 다시 말해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해. 그럼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을까요?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 처음에 건축물 공사 시작한 사람이 완성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또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단 어떤 경우에 이게 많이 나오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지를 우리가 경매하다 보면 토지 경매를 하다 보면 어떤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토지를 보니까 거기 뭐냐 건축물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 자 그러면 제가 이 토지를 갖다 경매를 받는다. 가격이 한 30%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갖다 경매 받으면 그러면 제가 경매 받을 때는 토지를 경매 받을 때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야 됩니까? 반드시 그게 건축허가 나와야 되죠. 땅을 구입해서 건축허가 나오지 않다면 그 땅은 아무런 쓸모없는 단순한 흙더미에 불과해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와야만이 이 땅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서 제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지금 건축 중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 중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건축허는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걸 낙찰을 받을 때 문제는 뭐냐?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다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해야 되죠. 첫째, 그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를 만나서 그 사람이 받은 건축허가를 제가 양도받든가. 양도. 건축허가 이전되니까. 두 번째, 아니면 그 사람이 양도를 안 해주겠다고 이제 하는 경우 있겠죠. 왜? 그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했거든. 근데 제가 낙찰 받으시니까 건축허를 나한테 양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 기분 좋게 양도해 주겠어요? 해줘 안 해줘? 해주긴 해주지. 해주긴 해주지. 어차피 저는 못하니까 그 대신 뭘 요구해? 엄청난 돈을 요구하지. 야, 내가 건축하는데 고생도 많이 했고 너 이 건축물 지금 이 건축물 네가 다 사가라. 다 사가면 내가 그 가격에다가 건축가 이전비까지 해서 얼마를 줘라. 그러면 내가 건축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너무 커. 그렇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건축허를 취소시켜버리고 새로 건축허를 다시 받는 방법이지.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건축허를 양도받으려니까 상대방이 너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그 돈을 주기는 싫다 말이지. 그럼 건축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두 번째 사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 토지가 낙찰이 돼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상대방은 도저히 이 건축물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건축을 취소시켜달라 하고 행정관청에 여러분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도저히 건축허가 완성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건축허를 취소시켜줍니다. 그러면 건축허를 취소시켜주면 저는 거기다 새로운 건축허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이제 그 건축 중 건축물 때문에 문제는 많이 되겠죠. 건축 중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서 사실 때는 복잡한 문제 많이 발생해요. 근데 건축허 받으면 말이죠. 몇 년 이내 공사를 완성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뤄놔도 언제까지 공사에 완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허를 취소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실제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재량적 취소서 이건 뭐냐? 이건 말이죠. 위법 건축물입니다. 위법 건축물. 다시 말해서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죠. 위법 건축물 때는 건축허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을 취소하는 사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공사 미착공한 경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을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위법 건축물은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건축가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허를 받았습니다. 건축허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건축허를 받으면 이 건축허가의 법적 효과가 뭐냐? 건축 법적 효과.
건축 허가를 받은 말이죠. 이제 건축물을 건축한 권리를 갖다 회복하는 거죠.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래 건축 허가에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게 아니야.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건축물 건축할 수 있었던 권리는 우리 모든 국민의 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권리가 어떤 이유로 금지됐죠. 금지됐다. 금지를 해제 조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회복행위입니다. 그래서 권리 회복이라고 이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건축하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적법 요건입니다. 무슨 요건? 적법 요건. 건축 허가가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하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으면 적법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만약 허가를 받지 못했다.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이건 뭐 된다? 불법이 된다는 거죠. 불법이 되면 형사 뭐가 돼?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행위의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으면 건축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왜? 무슨 요건이니까? 적법 요건이니까. 무슨 요건이 아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는 처벌은 받지만 행위는 뭐다? 유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불법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불법 건축물을 저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아요. 건축법상.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불법 건축물을 저한테 매매했죠? 그 매매 계약 사법상 효력은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유효. 그래서 적법 요건과 유효 요건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건축 허가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전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 이전성. 이전성.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에 그 건축물을 저한테 양도했다고요. 양도하면 건축허가도 그대로 뭐가 된다? 이전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그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만 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허가는 바로 이전되기 때문에 제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자, 그래서 건축은 이전된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축가 이전된다. 이런 점을 좀 잘 이용해 보면 우리가 어때요? 어떤 운용의 묘를 살 수 있겠죠? 보세요. 어떤 건축물 하나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연립주택을 하나 건축하려고 그래.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갑이 여기다 연립주택 건축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 적용받기도 하지만 다른 기타 법률을 많이 적용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주차장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부설 주차장이 건축물에 필요한 대수만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연립주택을 건축하는데 부설 주차장이 만약에 한 세대당 0.5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떻습니까? 20세대야. 20세대면 몇 대를? 10대 주차장을 갖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주차장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더라 이 말이지.
우리는 법을 만들 때는 뭘 한다고 그랬나? 입법 예고를 한다고 그랬죠. 입법 예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갈등도 있고, 그렇죠? 맨날 싫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지금 현재 좋아졌어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같은 데 나가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는 생각 많이 들죠. 자, 왜 좋은 나라냐? 법을 바꿀 때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 전부 다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법제처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라는 걸 합니다. 입법 예고 내용을 전부 여러분 이메일로 매일 보내줍니다. 저는 인터넷을 딱 켜면 메일을 딱 켜면 메일에 오늘 개정 예정이 입법 예고된 법률입니다. 또 법이 제정됐으면 새로 법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 이게 매일매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거 나한테 관심 있는 법이다 쭉 읽어보고 이게 앞으로 6개월 뒤에 주차장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입법 예고라는 것은 이렇게 바꿀 예정이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서 여기에 의견 있는 사람 의견 제출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의견을 제출하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 최종적 법을 갖다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그 이제 그 보통 입법 예고 기간이 짧으면 3, 4개월 길게는 6, 7개월 이렇게 이제 줘요. 그럼 제가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새로 주차장법이 입법 예고된 내용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2014년 6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0.5대 몇 대로? 한 대로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차장법이 강화된다라는 입법 예고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지금 0.5대 이게 1대면 이게 10대에서 몇 대로 나? 주차장이 20대가 설치가 안 되면 이게 10대로 건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언제부터? 2014년 6월 1일부터. 제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2014년 6월 1일 이전에 여기다 10대를 건설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지금 건축도 하고 싶지 않아. 제가 건축할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 땅만 누구한테 좀 팔았으면 좋겠어. 네? 누구 어디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돈은 있어. 그렇죠? 돈이 있어 여기서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고 이 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사가지고 연립주택 건축하고 싶은 건축업자야.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면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막상 건축할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땅에다 연립주택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20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건축화를 연립주택 설계를 해서 건축화를 미리서 받는 겁니다. 받아요. 건축을 받아놓고 얼마 이내에 착공하면 돼? 1년 이내에 착공하면 돼.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건축을 받아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대로 강화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립주택을 건축 을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차장법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되지. 그렇죠? 이 경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시죠. 네? 이 땅을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20대가 몇 대? 10대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남들은 주차장 20대 설치하는데 여러분은 10대만 설치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성은 훨씬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넘기게 되면은 실제때 여기서 건축 설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금액 플러스 알파여가지고 남들은 평당 1,000만 원씩 팔아서 저는 평당 1,500만 원 이렇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넘기게 되면 여러분 제가 건축 받은 대로 그대로 건축을 이전받습니다. 이전받아서 얼마나 착공하면 돼? 1년에.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공법을 갖다 응용한 거잖아요. 네? 머리를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도 또 투자도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분양 힘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고 그건 지금 이제 사정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사정의 변화 알았죠? 사정의 변화를 알았으면 사정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양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랑 뭐 똑같은 거죠. 연립주택 같은 것도 사실 그건 중요하죠. 분양이 물론 이제 안 되는 경우 있죠.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잘 이용하면 무슨 뭐 LH공사 등에다 사실은 매도 청구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1년에 연립주택 몇 세를 갖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부 다 매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 전체를 갖다 넘겨볼 수 있죠. 그쪽에 좀 인맥이 좀 있고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숫자가 좀 제한적입니다만 그쪽에 루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한턱 쏘세요. 자, 이게 건축허입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용도 변경 나오죠? 건축물 용도 변경 나오는데 용도 변경은 오늘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냥 용도 변경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보도록 하고요. 284쪽에 그건 좀 대지하고 도로 나오죠. 대지하고 도로. 그래서 우리 대지하고 도로에서 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이 용도 변경 같은 것도 말이죠. 이 용도 변경 것도 우리가 공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건축법에서는. 왜냐면 처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였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그 용도가 잘 맞지 않아서 건축물이 임대가 안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그 건축물을 갖다 용도를 좀 변경을 해. 용도를 변경해서 그 지역에 맞는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임대를 내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임대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전에 서울의 노원에서 말이죠. 어떤 분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 건물 이제 경매를 하나 봤는데, 뭐가 경매로 나왔냐면, 안마시술소가 경매로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안마시술소. 근데, 안마시술소 경매로 나왔는데, 안마시술소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건 어디 있냐?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 용도가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안마시설에서는 꼭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니까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생활에 편익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안마시설 나쁜 게 아니네. 그래도 나쁘지. 그렇죠. 아니, 안마시술소라는 의미 자체가 안마시술소 좋게 평가하나요? 근데 왜 안마시술 근린생활시설? 원래 안마시술소는 위락시설 정도 해야 돼. 근데 왜 안마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주느냐?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누구? 장님분들 계시죠? 네, 안마원들. 그분들한테는 거기 생활의 일터야. 만약에 안마시술소를 용도를 위락시설로 바꿔버리게 되면 위락시설은 오직 상업적밖에 건축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주택가에 있는 안마시술소 전부 없어져야 돼요. 전부 다 없어지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3분의 2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분들은 대책이 없죠.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안마시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마시술소는 분명히 뭐예요? 위락시설이야. 그러나 그것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 이렇게 해준 거라. 그러니까 안마시술소가 지금 주거지역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안마시술소가 이게 이제 우리가 2층짜리 안마시술소 나왔는데 안마시술소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면 안마시술소 경매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마시술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내가 저 경매 받아서 뭐하게? 안마시술소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안마시술소로 해? 그렇죠?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마시술은 계속 이제 피해. 그러니까 가격이 뚝 그냥 30%까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이걸 가만히 머리를 써보면 그래서 노원에 있는 어떤 분한테 자기가 건물 하나 경매받고 해서 원룸이라든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매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뚝 30%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보면 룸이 전부 다 딱딱 원룸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룸식으로. 방이 이렇게. 원룸식으로 돼 있고 거기 한 방이 한 20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마시술 누가 그걸 안마시술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받아서 거기를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
약간의 리모델링 하면 원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으로 바로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지가 않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노원역 근처가 역세권이야.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에 아주 저렴한 경매를 받아가지고 원룸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500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방이 전부 다 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박을 터뜨렸지. 아주 저렴한 경매를 받았고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룸으로 하니까 개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용도 변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박을 터뜨렸던 대표적인 우리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갖다 잘 이용했네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또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에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아까 주차장입니다. 용도 변경을 할 때에도 주차장 대수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를 만약에 안마시술 원룸으로 바꾼다 하면 원룸에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나오면 그 주차 대수가 확보가 안 되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 허가 신고라고 하는 건축법상 규제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 허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이 건물에 주차장이 30대가 필요해. 30대. 그러면 부속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그 건물에 30대 주차장 설치하는데 주차장 30대를 설치해 놓고 나면 사실상 뭐 쓸 게 없어요. 이런 경우 나오잖아요. 또 주차장 30대를 설치하니까 소득세가 너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주차장법에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 직접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에다가 따로 주차장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 건물을 쓰고 그 다음에 어때? 여기서 멀지 않은 300m 이내이죠. 땅값 좀 싼죠. 어디? 이면도로 뒤쪽 같은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런 땅들 있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방자치단 공유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땅을 갖다 저렴하게 풀어받는다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거기를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30대 설치해 주는 거야. 설치는 이 안에다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어려면 어떤 경우가 있냐. 또 서울시 조례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주차장을 도저히 설치할 수도 없다. 그러면 설치하는 그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노원구 거기다가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건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몇 대를 갖다 분할해주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이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건축의 대지 좀 보도록 하죠.